안 좋아요. 자, 교재 82페이지. 83페이지 용과 아, 83페이지? 이거 꽃꽃 바라보는 거 했나? 예. 그러면 눈과 귀의 수평감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 턱관절 교정으로 한다. 이근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턱관절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턱관절을 물면 어느 쪽은 소리가 윙하고 나고 어느 쪽은 안 난다. 이런 경우는 턱관절이 불균형한 것이다. 소리가 안 나는 쪽은 턱관절이 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소리가 나는 쪽은 턱관절이 수축되어 있는 것이다. 턱관절이 수축되어 있는 쪽은 수평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고 떠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 있다. 어금니 교합을 맞춰주고 엄지검지 운동으로 턱관절을 교정한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수평선을 느껴보고 내려온 쪽의 어금니를 지긋하게 물어준다. 그런 다음 수평선을 확인한다. 수평선이 맞춰졌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엄지검지 운동을 해준다. 떠 있는 쪽은 엄지검지를 억제하고 수축한 쪽은 엄지검지를 천천히 움직인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턱관절이 교정되고 수평감이 회복된다. 두부체감각 교정법은 필자의 책 본제의학 원리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참조해 주기 바란다. 이 눈과 귀의 수평감.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하기 전에 예비 그 준비 단계죠. 그러니까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내척수로 운동을 하든지 준비 단계에 이제 점검이 필요한데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두부체감각계 그 균형 잡기, 그러니까 요 십자균형,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요 십자균형에서부터 이 눈동자가 이제 코끝을 보는 요 균형, 그리고 이제 입술 균형, 그리고 양쪽 눈하고 양쪽 귀의 이제 높낮이 균형, 이것을 점검하는 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자세라고 하면 돼요.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깊은 그 선정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몰입이 이렇게 쫙
돼가지고 세타파로 들어가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선나와 사마타가 유지되고 본성 능연하고 정멸상이 그대로 이렇게 아주 지극하게 이렇게 주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 몸의 그 균형이 잡힌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이 의식을 만든다. 몸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필라테스는 다 알죠. 필라테스,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그 소마틱스라는 이 세 가지 기법이 생겨났는데 그게 다 이제 인체 교정 기법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가 이제 자세 교정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놓고 기운 거, 삐뚤어진 거, 아주 약간의 기울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 전반의 균형을 깨트리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해주는 전문 교정사를 갖다가 양성하고 이제 그 코칭을 받는 거야. 그 교정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고가의 그 비용. 그걸 받고 목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자각을 못 한다. 소마틱스라는 기법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학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100년 전의 얘기예요. 필라테스나 알렉산더나 소마틱스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왔는데요. 어떤 교사가 폐결핵에 걸렸어. 근데 병원에서 못 고쳐. 1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이 여자 교사였는데 이 여교사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치료로선 할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까? 있는데 불가능하다. 뭡니까? 그랬더니 아픈 폐로 숨을 쉬지 않는 것이다. 오른쪽 폐가 아팠는데 이쪽 폐로 숨을 안 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왼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쉰 거야. 가능하지. 이 콧구멍으로 숨을 안 쉬고. 그래갖고 숨이 들어가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왼쪽 폐만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이걸 한 거야. 2개월 뒤에 병이 완치가 되고 그 병원 의사가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방법으로 했냐? 시킨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해? 그 뭐 요가의 호흡법이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사한테 가서 그 방법을 자세히 들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그 호흡법을 합쳐서 소마틱스라는 이
새로운 그 체조법을 만들어낸 거야. 체조법이면서 교정법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내척수로 운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수된 20가지 내척수로 운동법이 있어.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걸 배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비법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20가지 내척수로 운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20가지를 전수를 받으면 우리 스님들이 계를 받듯이 이제 그 수계를 받는데, 죽기 전에 전수자를 정해서 반드시 가르쳐라야 그거를. 그 물리학자가 그 전수자였어. 20가지 내척수로 운동을 아는 사람이 그 호흡법을 전해 듣고 소마틱스라는 그 기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처럼 그냥 자세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울이는 그렇게 이게 아니고, 우리 그 지압하듯이 정확한 타격점을 갖다가 짚어가지고 거기를 눌러주든지 꼬집어주든지 아니면 찔러주든지, 그러면 그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시범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 뇌성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그 뇌성마비 환자를 2주 동안에 교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정확한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소마틱스 학과를 만들었어요. 첫 해에 200명이 입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펼쳐졌는데,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그 학과가 유지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지대학교에 그 체육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 김종명 씨라고, 이 교수가 이제 그걸 배우다가 그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서부터 물리치료사들에서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다가 한 10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학술 세미나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랑 이제 그 사람이, 그 김병명 교수가 같이 그걸 발표를 하는데, 나는 뇌척수로 진단하고 교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소마틱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숙소도 또 나랑 같은 숙소에 이제 묵어가지고 그 얘기할 기회가 많아서, 그 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야, 그게 유태인들한테 20가지 뇌척수로 운동의 기법이 비밀리에 전수된다는 거를 2008년도에 이제 제가 뇌척수로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소마틱스라는 기법으로 100년 넘게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학과로 운영되고, 거기서 박사 이런 게 다 배출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건 난 그 사람한테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신기하는 거는 뇌척수로 진단 체계야. 신경 경로가 어디서 차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난치병이 야기되는 메커니즘하고,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 이게 아주 자기는 처음 들어본 깜짝 놀랄 얘기고,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세가 기울어진 걸 그냥 어깨를 톡톡 쳐. 치료가 그거야. 어? 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쪽 어깨를 톡톡 쳐. 그럼 목이 딱 세워져. 어?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회 이제 세미나 끝나고 저한테 그 스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합쳐서 이 운동 교정 쪽에, 운동 진단 교정 쪽에 새로운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명지대학교에 그 해 퇴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좀 만들자 이제 그랬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제 그 양반하고 그 일을 같이 못했고, 아무튼 그 며칠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드린 정보가 이제 그런 정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접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 두부체감각계 십자 교정법 같은 경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아주 최상위의 자기 교정법이다. 이걸 통해서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식의 집중도를 갖다가 높여주는데, 그것이 이 깨달음의 성취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끝을 볼 때 양면을 같이 보도록 눈동자를 조절하는 것, 이게 이제 외전신경과 동안신경의 그 두 가지 신경의 기능이 쓰여지는 건데, 그 두 가지 신경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과 그 두 가지 신경이 불균형해서 시각적으로 코끝을 볼 때 어느 한쪽만 보이고 양쪽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장부적 문제점, 근골격적 문제점, 내분비적 문제점, 신경 전도성의 문제점, 이걸 살펴보면 A4 용지 3페이지 정도가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하나의 동작으로 그걸 교정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걸 모르고 살잖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거든.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을 이렇게 척수로 운동을 한다고 딱 눕히면 고개가 이렇게 빼딱해지는 거야. 세워주면 또 이렇게 빼딱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이제 아예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혈압이 이 좌측, 우측 혈압이 5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110이라면 이쪽은 160인 거야. 혈압 불균형. 목을 이렇게 돌려주고
조금 있다가 혈압을 재면 혈압이 120 똑같아. 그럼 이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면 한쪽은 뭐 70, 60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쪽은 120, 1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혈압약을 먹는다고 쳐봐.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먹어.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어. 심장 근육 무력증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한 고개각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측정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그 중요성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목을 의사가 갖춘다. 그러면 사람을 관찰하는 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지. 예. 걸음걸이에서부터 앉은 자세에서부터 말할 때의 모습, 얼굴의 눈높이, 귀 높이, 코의 요 각도, 입술 균형, 목의 각도,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그 사람이 어떤 신경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거로 인해서 장부에는 어떤 장부에 이상이 올 수 있고, 근골격에서는 어디에서 이상이 올 수 있다. 이걸 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혈압이 양쪽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 진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근거림이 계속 있는데 편안하게 무심이 어떻게 세워지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교정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눈 균형. 눈을 감고 이렇게 양쪽 눈에 감은 그 위치가 이렇게 수평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눈의 밝기, 양쪽 눈의 밝기가 똑같아야 돼. 한쪽이 어둡고 한쪽이 밝으면 그 눈이 감기는, 밝은 쪽은 눈이 덜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꺼풀을 닫아주는 신경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어두운 쪽은 그 기능이 잘 되는 건데, 어두운 쪽이 정상이냐, 밝은 쪽이 정상이냐. 그거 자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제가 진단할 때는 밝은 쪽을 좋은 거라고 보고 어두운 쪽을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교정을 해주는데, 높낮이에서부터 이 밝기, 이거를 갖다가 눈에서 점검하고, 귀도 이렇게 높낮이를 느껴봐, 양쪽 귀에. 이게 수평이 쫙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귀가 이게 뒤로 물러난 느낌,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느낌,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같이 느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귀가 이렇게 틀어진 형태, 이렇게 앞뒤로 틀어진 형태면, 그걸 잡는 것이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아래 위로 높낮이가 다른 것은 혼자서 교정할 수 있어. 그게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이빨을 물고 양쪽 턱관절을 지그시 힘을 주고 그 상태에서 귀의 양 높이를 갖다 느껴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느껴진 쪽은 어금니에 힘을 지그시 주면서 이걸 올려준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좌우 균형이 맞으면 그대로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정시키는데 낮은 쪽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엄지 검지죠. 엄지 검지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어금니에 힘 주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교정해주고 높은 쪽은 엄지 검지를 이렇게 억제시켜서 멈춰. 이 상태에서 멈추고 낮은 쪽은 운동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눈 높이와 귀 높이를 같이 이렇게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형이 잡혔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균형하고 이 코의 호흡 경로죠.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양쪽 콧구멍에 똑같은 양의 숨이 들어가야 돼. 천천히 들이쉬는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호흡의 양하고 호흡의 속도 이것이 균등해야 된다. 그 호흡 경로가 한쪽이 막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막힌 쪽에 교감신경이 과도항진되면서 좌우 자율신경 불균형이 일어나고, 네. 그것이 만성화되면 반쪽이 망가져요. 이게 폐나 신장 같은 경우는 교감 과도항진으로 지나치게 팽창해서 다른 장부들하고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술 균형. 입술 꼬리가 이렇게 균등해야 돼, 일직선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느껴진다, 처지게 느껴진다, 이게 뒤로 밀려나게 느껴진다, 아니면 이게 뒤로 밀려난다, 이게 처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방정해야 돼. 입술꼬리 불균형은 그냥 중풍이라고 보면 돼.
그거는 중풍인자야. 어? 뇌혈관에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입술꼬리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거를 교정해 줌으로써 뇌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차후에 경색이나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뇌의 그 균형, 우리가 삼재팔란에서 그 정신이 흐려지는 난이 있잖아. 응? 그게 결국에는 이 뇌의 불균형에서 오는 건데, 응? 요즘 같으면 중풍 치매가 다 정신이 흐려지는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뇌의 그 균형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입술꼬리 균형으로 뇌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쪽 끝의 높낮이, 뒤쪽 꼭지점의 높낮이, 요것을 X자로 그었을 때 그 균형감, 그리고 눈, 귀, 코, 입, 이 상태의 균형감을 인식하고 그걸 잡아주는 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꺼풀하고 눈 밑에 이게 좀 떨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신경에서 오는 건데, 신경 전도가 더뎌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칼륨하고 나트륨을 서로 이렇게 세포 안으로,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조절해주는 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이제 같이 복용해서 그 떨림을 갖다가 이제 없애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으면 이제 좋은 거고.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에 그 떨림은 오랫동안 못 먹어서 생긴 영양결핍에서 온,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고 꾸준하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점검하고 하루에 3번은 점검해 줘야 된다. 그래, 아침, 저녁, 점심으로 딱 점검해서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적은 시간을 갖다 이렇게 집중해도 그냥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긴 시간 힘들잖아. 요새같이 너무너무 바쁜 시간, 세상에서. 이렇게 5분을 딱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서 그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 얼굴의 그 균형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계죠. 무비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에서 무안계, 무이계까지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비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계는 코로 접해지는 세계다. 코는 2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냄새 맡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숨 쉬는 기능이다. 명상할 때는 냄새보다 호흡에 중점을 둔다.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다. 수행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기능이 더해진다. 신경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들숨에 신경을 억제한다. 반대로 날숨에는 신경 전도를 활성화시킨다. 호흡을 통해 선정력을 깊게 한다. 코의 냄새 맡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율신경을 교정한다. 냄새는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장부 운동이 촉진되고 의식이 명료해진다. 귀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관이다.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차갑고 냉해진다. 그때 향기요법을 통해 교감신경 기능을 살려주면 냉증이 다스려진다. 코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주변 신경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3차 신경이다. 3차 신경 상악분지와 안분지는 코의 기능을 보조하면서 생체전기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머리 쪽 체감각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입은 씹어서 생체전기를 생성하고 코는 호흡의 감각을 통해 신경에너지를 촉발시킨다. 쿤달리니 에너지와 수숑나 에너지, 이다 핑갈라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촉발되는 신경 에너지이다. 이 중에서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가 교감신경 에너지다. 수숑나 에너지는 뇌척수액이 파동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쿤달리니 에너지는 명문에 내장된 원기와 오장의 선천기가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비계의 수의식을 발현시키고 그를 활용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숨을 활용한 신경억제법과 날숨을 활용한 신경전도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 기법은 모든 사마타 수행에서 기본 공법으로 쓰인다. 또한 냄새경로의 운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냄새경로를 운용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신경 억제 체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뇌척수로 경로상에서 호흡 경로와 냄새 경로가 서로 다르다. 냄새를 맡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척수로 경로가 작동하고 호흡을 했을 때는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뇌척수로 경로가 작동한다. 들숨에서는 가바가 분비되면서 피질 억제 기능을 하게 되고 날숨에는 글루탐산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피질이 활성화된다. 냄새 경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같은 코가 쓰이면서도 정반대의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냄새에 관점을 두었을 때는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고 피질에 관점을 두었을 때는 박동이 느려진다. 냄새의 아드레날린 체계와 호흡의 아세틸콜린 체계를 함께 활용한 수행이 발성수행이다. 발성수행의 들숨 기법은 교감신경과 척수를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이다. 코로 들이신 냄새경로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꼬리뼈 끝까지 내려간다. 이 호흡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들숨에 열감이 수반되는 것은 냄새 경로가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백회로 들이신 피질 경로 호흡은 척수의 피질 경로를 자극하면서 황정까지 내려간다. 이 호흡으로 가바가 분비된다. 들숨에 신경이 억제되고 무념 상태가 되는 것은 피질 경로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한 호흡에 이 두 가지 체계를 함께 활용한다. 날숨에 발성이 이루어질 때는 아세틸콜린을
폴린이 분비된다. 호흡을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쉬는 숨과 백회에서 빨아들이는 숨을 일치시킨다. 호흡을 들이쉴 때는 양쪽 모수 나선으로 빨아들인다. 코로 들이신 숨이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대뇌 기저부를 거쳐서 시상하부를 자극한다. 그런 다음 교감신경 줄기를 타고 꼬리뼈 끝까지 내려간다. 백회에서 들이신 숨은 피줄경로를 따라서 시상까지 내려온다. 그런 다음 중뇌, 교뇌, 연수를 거쳐서 황전까지 내려간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미심에서부터 시상 하부까지는 나선 호흡으로 들어간다. 이때 호흡 경로상에 펼쳐지는 빈 공간을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백회에서부터 시상으로 날아가는 피질 경로도 나선 호흡으로 들이쉰다. 이때 호흡 경로상에 세워지는 신경 억제 상태를 인식한다. 두 경로의 호흡이 시상부에서 만날 때 빈 공간을 주시하는 각성과 신경 억제로 조성되는 무념이 한자리를 이룬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충분하게 음미한다. 그 두 가지 감각의 다른 점도 느껴보고 같은 점도 느껴본다. 시상 막관을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시상까지 호흡 경로가 확보되었으면 1단계 호흡이 완성된 것이다. 아래쪽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호흡 경로를 확장시킨다. 중뇌까지가 2단계고 교뇌까지가 3단계, 연수까지가 4단계고 그 다음에는 경수로 내려간다. 경수 8단계, 흉수 12단계, 요수 5단계, 천수 6단계가 전체 호흡 경로의 단계이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척수막관이 시작된다. 한 단계씩 척수가 억제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안근수행이나 이근수행에서도 척수막관이 이루어지듯이 비근수행에서도 척수막관이 이루어진다. 들숨으로 억제된 신경 영역이 발성으로 활성화되면 교류와 제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시상 단계에서는 6개의 주체의식을 보게 되고 손해에서는 유전형질을 물려준 모든 조상들을 만나게 된다. 연수에서는 언혼이 깨어난다. 경수로 내려오면서 첫째 마디가 아수라계, 둘째 마디가 아기계, 셋째 마디가 지옥계, 넷째 마디가 축생계, 다섯째 마디가 인간계, 여섯째 마디가 천상계와 연결된다. 경수 7째 마디와 8째 마디도 천상계와 연결되고 흉수 전체와 요수 2째 마디까지 천상계와 연결된다. 척수로 들어가면 천상계의 여러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고 영혼으로 존재할 때 가져왔던 수많은 생의 기록들이 인식된다. 척수막관을 할 때 방편에 따라 처음 의식경로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척수로 내려가서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같은 방법이 쓰인다. 척수막관법은 단순하게 무념 상태만을 지켜보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법이 아니다. 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하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방법이다. 신경 억제의 범위에 따라 사마타의 서로 다른 경지를 만들어낸다. 사마타의 경지에 따라 본성을 인식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시상의 무념처와 중심의 무심처가 하나로 일치돼서 서로를 비추는 상태도 본성을 보는 것이다. 시상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중뇌까지 무념을 세우고 중심과 연결해서 서로를 비추는 것도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두 종류의 사마타는 깊이가 서로 다르다. 여기까지 보죠. 호흡 경로도 상당히 봐야 될 것이 길죠, 그죠? 단순히 그냥 호흡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코로 숨을 쉬고 그 코로 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지각했을 때 반응하는 신경 경로와 숨을 쉴 때 반응하는 신경 경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호흡에 반응하는 이제 신경 경로, 냄새에 반응하는 이제 신경 경로, 또는 그 두 가지 신경 경로를 갖다가 한 호흡에 병용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호흡 경로 수행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나아가서는 호흡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데 호흡의 범위만큼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중추신경의 억제 범위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사마타의 기술이에요. 그냥 사마타가 아닌 것이야. 37개의 단을 층으로 나눠 가지고 들숨을 통해서 정확하게 억제될 범위를 갖다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억제시켜서 무념처로 삼고, 그 무념처와 중심의 무심처를 서로 능연해서 그 범위 안에서 본성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내려올 때마다 무념처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성으로 인식하는 몸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요함을 기반으로 한다. 이 사마타과는 움직이면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고요하게 앉아서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숨을 쉬면서 억제되는 느낌과 억제된 범위 안에서 무념이 조성되는 그 상태, 이거를 정확히 느껴줘야 되는 거죠. 어느 때인가 도연 스님이 그랬던가, 어디 미얀마인가 어디 가서 숨 쉬는 거 연습했다는 스님이 누구였지? 응? 막 이렇게 막 계속 숨 쉬었다고 그랬잖아. 도연 스님이 그랬지? 응.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제 그 숨을 빨리빨리 막 이렇게 쉬는 그거로 이제 수행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수행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교감신경 항진법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과도하면 병이 돼, 실제로는. 그 몸에 이제 강력한 열기를 갖다가 촉발을 시켜가지고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촉발을 시키는데, 그것도 코로 들어가는 호흡 경로를 주시하면서 균등하게 숨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호흡 경로에서 좌측 경로, 우측 경로의 교감신경을 균등하게 자극해줘야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도 자율신경 불균형이 최소화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법칙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숨만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득 어느 날 그 숨쉬기를 해가지고 깨달았다니, 그 뒷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얼마나 그게 무식한 방법이냐. 상상할 수도 없는 무식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 호흡법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낚아채기. 그냥 이렇게 낚아채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란다고 할 때 이렇게 되잖아. 그지? 숨이 빨리 들어지고 딱 멈춰지잖아. 응?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이 망각되는 것을 갖다가 순식간에 낚아챌 때 그 호흡이 쓰여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빠른 호흡으로 호흡을 갖다가 짧게 거두어 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각성이 산만해질 때 그것을 갖다가 자각하는 그 방법과 연주를 하는 사람들, 그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짧은 호흡으로 그걸 할 때 그때 쓰는 호흡인데 그거를 맨날 며칠을 계속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아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그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도현스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실제로는 그 수업은 그 수행은 하면 안 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이제 그런 소치죠.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던 그 단전호흡, 그 숨 끊는 거, 뭐 오래 참으면 수행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이쉬고 꼭 참고 뭐 2분, 3분, 뭐 30분을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둥 하면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극악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 걸려가지고 나한테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98년도, 99년도에는 그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해줬어. 그것 때문에 병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기본이 없고 숨 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호흡을 방편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들이고 호흡을 끊는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내쉬고 잠시 멈추고 또 들이쉬고 이 정도 주기야. 끊는 것이 길어지면 안 돼. 이제 간혹 생각과 생각의 그 틈을 넓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끊으면 잡념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쉬어진 그 느낌을 관찰하기 위해서 숨을 끊고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그 상태를 주시하는데 그것도 뭐 잠깐이면 되거든. 근데 그걸 뭐 2분, 3분, 5분 막 이렇게 해가면 그 병 나지. 어떻게 순환이 안 되는데 병이 안 나겠어요. 막 상기되고 막 별 뭐 희한한 병들이 뭐 이산화탄소 중독증이에요. 우리 뭐 연탄가스 중독되는 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폐에서 뱉어내야 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안 뱉어내고 그걸 계속 머물고 있을 때 그 이산화탄소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중독 질식이 오는 거지. 응? 그 짓을 그렇게 미련하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혀 숨 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호흡한다. 이렇게, 예? 그걸 수행방편으로 쓴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단전 호흡을 한다. 그래서 단전으로 숨을 들이셔가지고, 아랫배 호흡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호흡이에요. 응? 단전까지 숨을 깊이 이렇게 들이쉬었다가, 거기서 숨을 또 이렇게 깊이 내쉬는 것은 이 천골, 숨을 들이쉴 때 천골신경을 당겨주고, 천골 부교감 신경을 이제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가 이렇게 내밀어지면서 그 하단전 영역에 이제 대규모 그 미주신경의 말단을 갖다가 자극해주는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염처로 삼아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갖다가 숨쉬는 그 단전에다 둬서 화두도 단전에서 들고 뭐도 단전에서 들고 이거는 아니 뭐 거울은 거울의 재료로 거울을 만드는 거지. 거울이 안 될 재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열심히 닦고 광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울이 되냐고. 이 단전은 거울이 아니에요. 마음 거울이 아니라고. 어? 이 중심이나 이 무념처나 이거는 거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단전이 무슨 거울이 되냐고. 거울이 되지 않는 그 단전에다가 화두를 둔다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무슨 성취가 있냐는 거지. 응? 바보가 되는 거지. 응? 뭐, 아니, 난 아무 생각 없어. 뭐, 에? 방금 전에 한 얘기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에? 하고 물어봐. 공부가 잘 돼서 그렇대요. 어? 어제 일은 전혀 모르고, 뭐, 방금 전에 했던 얘기도 그냥 끄떡끄떡 하더니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어? 아니, 도대체 그런 바보를 어디다 쓰냐고. 어? 그거를 무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무심이라고 생각하고, 어? 단전에다가 화두를 들고 맨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거기서 화두를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냐고. 아니, 이 수행의 법식이 그 인지법과 과지법이 상실된 데서 오는 이 얼토당토 않은 그 희한한 기법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법으로만 이렇게 예? 유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못 길들여지도록 하는 그런 폐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냐고. 그런 이제 잘못들을 하지 말아야죠.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 미련해지도록 하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다.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건강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공부가 아니다. 응? 각성이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되고, 자비심이 증장되도록 하는 게, 그게 공부지.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까탈스럽기는 뭐처럼 까탈스럽고, 성질은 뭐처럼 아주 개떡 같고, 아주 무엇이 그렇게, 깨까더러운지 그냥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 뭐들어 수행하냐고. 그렇게 돼가지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비심보다는 이기심과 까탈스러움이 날이 갈수록 증장되고, 응?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응. 그건 수행이 아니야. 예, 숨을 쉰다는 것은 저 우주 생명과 내 개체 생명이 서로가 생성해내는 에너지를 갖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의 생명성을 우주한테 주고, 우주는 우주가 만들어내는 생명성을 나한테 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우주의 본원과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성스러운 행위다. 숨 못 쉬어봐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 진짜 그와 같이 답답하고, 아,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는, 응? 아무리 숨을 쉬어도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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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푹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안 되는 거지. 거기다 기침은 뭐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완전히 이 폐와 이 흉곽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따끔따끔따끔한 그런 막 그 자극들이 타타타타타타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다 기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런 고통은 참. 그러니 이렇게 맑은 기운을 갖다가 마음껏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념무심을 갖다가 얻고 본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지극하게 누리고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 걷는 것도 그래요. 걷는 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시 못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걷는 것의 행복, 응? 한 발 한 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돼보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생각 한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걷는 거를 잘하고 있는데 다시 또 걷지 못하는 일이 올까? 아유, 끔찍하죠. 근데 지금은 숨을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숨 못 쉬는 일이 올까? 그것도 끔찍하지. 그것은 진짜 큰 축복인 거죠. 다행스럽게 그나마 일찍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은 삶이 소중하고 순간순간이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뇌척수로 운동도 제가 못 걸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나왔지, 제가 건강했으면 뇌척수로 운동 안 했을 거예요.
응. 숨 못 쉬고 막 몇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나 혼자 참여하기를 내가 나와서 나가면 난 반드시 하루에 2시간씩 옴수련 한다. 그동안 내가 게으름을 떨어가지고 옴수련을 못 해가지고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옴소리도 안 나오는 걸 뭐. 여기요. 여기서 멈춰. 기역거든. 기역 안 나와요. 네. 그러니 참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이 호흡의 경로와 냄새 경로. 냄새 경로는 후각신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등 쪽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척추뼈가 중심에 있다면 척추뼈 양쪽 경로를 타고 냄새 경로가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 경로는 이 피질 경로를 따라서 그 이 앞몸, 그러니까 이제 황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냐 말초신경이냐, 이 냄새 경로와 호흡 경로가 그런 차이가 있고, 호흡 경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아니, 냄새 경로가 이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호흡 경로는 가바 분비를 촉진하고, 날숨에는 이제 그 글루탐산과 아세틸콜린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도 반대의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코가 하나의 기관이면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주 특이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호흡의 경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숙명통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어비숙지력, 상대의 업을 볼 수 있고, 그 전생을 갖다가 이제 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통이 호흡 경로를 열어가면서 갖추어지죠. 그래서 숙명을 익히는 방법이다. 숙명통을 이제 여는 방법이 호흡을 통한 이제 무념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제된 범위만큼 그 역량이 깨어나고, 만약에 37단의 척수막관을 호흡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그 전생, 수많은 그 자기 전생은 스스로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막에 머물러서 이제 상대를 비추었을 때는 그 막에 해당하는 상대의 그 업식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생겨요. 이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갖추신 것은
바로 이 호흡 경로를 이제 열었기 때문이다.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자고요. 코의 두 가지 기능, 냄새 맡는 기능하고 숨 쉬는 기능.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경로를 자극한다. 그것이고요. 수행할 때는 이제 신경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활용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무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쓰여진다. 첫 번째 단계의 무념은 텅 빈 감각, 중추신경 안에서 텅 빈 감각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의 무념이라면, 두 번째 단계의 무념은 신경 억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무념주의 기둥,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무념에서는 그 망념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단계의 무념에서는 일체의 망념이 끊긴다. 그래서 아주 그 깊은 무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들숨에는 신경을 억제하고 날숨에는 신경전도를 활성화시킨다. 발성수행이라는 것은 들숨에는 신경을 억제시키고 날숨에는 신경전도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날숨에 신경전도가 활성화가 되니까 날숨에 발성을 하면서 신경전도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키자.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신경전도의 활성화가 극대화되면서 이제 두 가지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아주 세밀한 각성이에요. 세밀화된 각성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경세포의 유희적 습성이 이제 커지면서 업식의 발현이 노골화된다. 그래서 많은 업식을 갖다가 촉발시켜서 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밀한 각성으로 일어나는 업식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신경전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발성 수행은 그 두 가지 기능이 이제 극대화된 그런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기요법.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차갑고 냉해지죠. 그때 이제 향기요법을 통해 교감신경 기능을 살려주면 냉증이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수련하다가 우리가 그 몸에 이제 열기가 이렇게 생기면 뭐 척추나 꼬리뼈나 머리뼈나 이런 데들 이렇게 차가운 물줄기 같은 게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제 교감신경이 저하돼 있다가 이제 그 부위에는 냉증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그 냉기가 빠져나가는 증상이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감각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코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주변 신경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 상악분지와 안분지는 코의 기능을 보조하면서 생체 전기를 생성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머리 쪽 체감각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해요. 입은 씹어서 생체 전기를 생성하고, 코는 호흡의 감각을 통해 신경 에너지를 촉발시킨다. 쿤달리니 에너지와 슈숑나 에너지,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촉발되는 신경 에너지다. 쿤달리니 에너지, 명문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슈숑나 에너지, 이거는 뇌척수액이 파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생체 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좌우 교감신경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 촉발되는 신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가 교감신경 에너지다. 슈숑나 에너지는 뇌척수액이 파동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고, 쿤달리니 에너지는 명문에 내장된 이제 원기와 오장의 선천기가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과 발성을 병용하는 것은 이 슈숑나 에너지의 그 촉발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발성의 경로에 따라서 촉발된 신경 에너지를 갖다가 유도해 가기 위해서 호흡과 발성을 갖다가 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보내고, 그 에너지가 그 원하는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몸에 그 재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생을 도와주고, 또 부정적인 요인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켜야 될 그런 부위에서는 그 부정적 요인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에너지를 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주 그 고난도 수행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계의 수의식을 발현시키고 그를 활용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숨을 활용한 신경억제법과 날숨을 활용한 신경전도법에 대해 알아야 된다. 이 기법은 모든 사마타 수행에서 기본 공법으로 쓰인다. 또한 냄새 경로의 운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냄새 경로를 운용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신경 억제 체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요거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선 호흡을 통한 이제 신경 억제법. 그래서 요것은 100회를 이제 그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그 의치로 삼을 수도 있고, 미심을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의치로 삼을 수도 있고, 중심을 이제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의치로 삼을 수도 있고, 하단전을 이제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의치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음도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의치로 삼을 수 있고, 등 쪽으로 가면 명문, 영대, 옥침, 이게 다 나선 호흡을 들이시는 기점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놓고서는 백회와 회음, 그리고 이제 앞쪽에 세 자리, 뒤쪽에 세 자리, 도합 8자리가 나선 호흡을 갖다가 들이실 수 있는 기점이다. 그래서 그 8자리를 이제 나선 호흡으로 각기 자극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백회로 들이쉬는 나선 호흡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이제 미심 호흡이나 이제 요 중심 호흡이나 하단전 호흡, 명문 호흡이나 영대 호흡이나 이 옥침 호흡은 이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로 써요. 그게 이제 그 통로가 열리면 거기서부터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공간 터널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중심에서 예를 들어 갖고 나선으로 이렇게 호흡을 뚫고 영대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이 도구가 돼서 나선 터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대에서 나선 터널의 끝점이 이렇게 딱 잡히면 영대 기점에서 그 영대자리와 연결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천상 세계를 교류하는, 천상 세계의 그 신들과 교류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몸 안에서 형성된 그 나선 터널을 활용해서 다른 차원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번에 그 선도스님 49제 하면서는 보니까 영혼으로는 그 나선 터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나선 터널이 형성되는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선 터널을 작동을 시키면 그쪽 천상계하고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또 참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그 도리천에 가는데 도리천까지 연결되는 공간 터널이 벌레가 그 역할을 해줘요. 이제 큰 산이 이렇게 있고 그 큰 산 안에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큰 바위죠, 이렇게 이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문이야. 여기서 이제 공간 터널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 공간 터널을 형성시키는 게 그 산 앞에 이제 풀숲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풀리파리에 붙어 있는 벌레가 그 벌레 그 날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 까만 그 껍질 딱딱한 풍뎅이 같은 벌레.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선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갖고 그 벌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가슴에다 이렇게 얹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타고 어깨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도리천으로. 그게 참 재밌더라고. 아주 기특한 벌레구먼.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할 거 아니야. 나는 벌레를 이뻐하니까, 어이구, 이런 벌레가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양이 있는 거예요, 벌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선도스님 여기다 이렇게 얹혀주니까 이렇게 보면서 보는 순간에
차원 터널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재밌지, 그런 것들은. 근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몸 자체가 다 그 도구가 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고, 부처님은 생전에 그 육체를 가지고 뭐 천상계도 왔다 갔다 뭐 어디 못 가신 데가 없잖아, 그지? 저 열애장계 끝에도 갔다가 동쪽 끝에도 갔다 서쪽 끝에도 갔다 다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스스로의 그 몸을 머신으로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어느 세계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추어지신 거예요. 그것들이 이 나선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고, 이 그런 위치들의 그 나선 터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형성을 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면 이제 그 몸을 도구로 해서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그러니까 막 해보고 싶죠? 꼬셔야지. 안 꼬시면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무념 나선호흡. 이거는 이미지를 떠올려 줘야 돼요. 한 이만큼에서부터 큰 나선 터널이 이렇게 해가지고 백회의 끝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 그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저는 회전이 이렇게 되는 게 간편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반대가 더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 회전 방향은 상관이 없어. 다만 그 생각을 여기에다 두고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백회로 빨려 들어오는 형태가 이 나선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에너지의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나선 꼬리가 쑥 하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범위까지 딱 기둥이 생겨,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무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무념의 기둥이. 이거는 누워서도 연습할 수 있고 앉아서도 연습할 수 있어. 그렇게 시간 없으면 잠들 때라도 (1단계는) 백회에서 시상까지. 예. 미심으로는 수평으로 들어가고 백회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 만나는 자리가 시상이거든요. 위치를 그렇게 잡아주고 아랫배 배호흡이 필요해요. 아랫배가 내밀면서 숨이 빨려 들어가고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숨이 내뱉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 감각에 이제 집중을 한다.
우선 그 나선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백회 나선 그 끝점이 이렇게, 그, 움직이는 감각, 그거를 갖다가 인식해야 돼요.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여러분들 100회를 열어주면서 이 연습을 시키면 좋은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내일은 아침에 뇌척수로 운동 그 계획대로 하시고요. 오후에 그 전등록 강의는 내일은 쉬려고 그래요. 뭐 오늘 저녁 자고 나면 뭐 컨디션은 돌아올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내일은 그 전등록 강의는 쉬는 거로 하자. 그래서